처음에는 이게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날짜로는 12월 22일 날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약을 먹었던 사람 중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망은 100% 막을 수 있다. 몰누피라비르는 거기에 염기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약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R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랜덤 이벤트예요.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이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예상해 본다 그러면 아까 전혀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일단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3차 접종까지 했거든요. 근데 3차 접종 때도 몸살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면역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백신이 안 들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좀 뽑아가지고 만약에 종식이라는 개념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종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치료제 보급이 만약에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정도 종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림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인데 표면에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어 있고요. 근데 이 공 안에 그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공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RNA인데 그 세포에 감염이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겉에 있는 껍질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RNA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게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RNA가 복제가 되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바이러스 형태를 갖추려면 이 껍질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만들 때 있어서 이 RNA 그 바이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에서 껍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길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얘들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복제한 RNA를 넣어서 바이러스가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증식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길게 한 가닥으로 만들어진 그 껍질 단백질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 이 효소가 우리가 그 전문 용어는 3CL 프로테이네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효소를 차단시키면 이게 길게 만들어졌던 껍질 단백질들이 잘라져 가지고 적당히 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세포 안에서 다 그냥 머물러서 결국은 그 세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억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약을 만들게 되었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그 리토나비르라는 다른 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그 HIV 바이러스의 3CL 프로테이네이즈를 억제하는 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계열의 효소니까 어쩌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어쩌면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옛날에 개발되었던 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3CL 프로테이네이즈 그 효소랑 잘 결합할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새로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약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3일 이내에 이 약을 먹을 경우에는 89% 정도 중증이나 또는 사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또 특히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94% 이상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약을 먹었던 사람 중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망은 100% 막을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강력하고 또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날짜로는 12월 22일 날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곧 사용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때 승인 났을 때는 12세 이상 또 40kg 이상인 또 그중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치료제가 좀 충분히 확보되면 꼭 그 기저질환자 또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기저질환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몰누피라비르는 거기에 염기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약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R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못한 RNA로 만들어진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 나갔을 때, 세포를 뚫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복제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RNA가 복제되어 들어갈 때 코드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게 우연히 랜덤하게 그 몰누피라비드 약이 거기에 대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랜덤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들어가서 몇 퍼센트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번식 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정상적인 사람 세포의 유전자 복제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면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의문점과 또 걱정스러움들이 있어서 오늘 그 몰누피라비르는 오늘 FDA에서 승인이 났는데 18세 이상, 그러니까 성장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겠죠. 성인된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났어요. 그 이번에 발표되면서 또는 임상을 발표하면서 부작용 정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그 파이자가 밝힌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치료제를 먹었던 그룹과 또 가짜약,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가짜약을 먹었던 그룹 사이에서 부작용은 치료제를 먹었던 사람들은 23%, 가짜약을 먹었던 사람은 24%,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이렇게 부작용 보고가 있었고, 이 부작용 보고들은 거의 대부분 가벼운 것이었다고 일단 파이자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했던 사람들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했던 사람은 치료제를 먹었던 사람 중에서는 1.6%, 또 플라시보 가짜약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6.6%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짜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더 많았었거든요. 한 4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왜 가짜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 많았을까? 부작용 호소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 이 사람들은 좀 엄살을 피운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된 상태에서 가짜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 증상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을 먹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사전에 이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예상해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팍스로비드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리토나비르라는 그런 그 HIV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약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그 물질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리토나비르의 부작용과 아마 유사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리토나비르 기존에 있던 그 약의 부작용이 주로 졸린다든지 또는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뭐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팍스로비드도 아마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신 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돌파 감염이 되고 나면 이제 사실 손 쓸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면역을 얻었으니까 이 면역으로 코로나의 감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치료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안전판을 하나 더 얻는 셈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장기 이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백신 효과가 좀 없어요.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면역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치료제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안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백신이라는 것은 감염되기 이전에 막아주는 그런 것이고요. 치료제는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치료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념은 좀 많이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사실은 감염되기 전에 막아주는 백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염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맞는 쪽이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종식이라는 개념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거든요. 심지어 에볼라 바이러스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종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종식이라는 개념을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극도로 적은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종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치료제 보급이 만약에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정도 종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한 7만 명 정도를 선계약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팍스로비드를. 아마 이 계약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희망적인 소식이면 사실은 팍스로비드가 가장 희망적인 소식이었고요. 최근에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라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좀 많이 번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게 백신의 효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상이 좀 비교적 마일드하다라는 보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조금 좀 화가 난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팍스로비드 치료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먹는 치료제가 에이즈 약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이 먹는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토나비르라는 HIV 치료제에서 출발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와 구조가 비슷한 화학물질이거든요. 이것을 마치 에이즈 치료를 같이 쓰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제라는 그 무서운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포감을 자꾸 조장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차 접종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같이 3차 접종을 했어요. 동시에 같은 날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저는 2차 접종 때도 몸살이 났었는데 3차 접종 때도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3차 접종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제가 면역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백신이 안 들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좀 뽑아가지고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항체가 잘 생겼더라고요. 이상 반응이 없다고 해서 항체가 안 생기고 면역 반응이 안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몸살이 심하게 왔고 또 면역 반응이 이게 몸살이 심하게 왔고 이상 반응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나는 강한 면역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2차를 맞은 게 1월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3차를 맞은 게 11월이었어요. 이게 10개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기 전 한 1, 2개월 전에 한번 해봤었는데요. 항체가 굉장히 옅게 나오더라고요. 3차 맞고서는 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항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면역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체가 줄어들면 면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체가 줄어들더라도 면역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면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계속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아무것도 우리 병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체를 만드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은 감염이 되었거나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당시에는 다량의 항체를 만들지만 시간이 일정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 항체를 만들던 시스템, 그 면역 시스템들은 스위치를 다 끕니다. 꺼가지고 이것을
메모리 세포라고 해서 기억 세포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쪽에 보관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고요. 만약에 이 항체가 완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는 이 기억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 기억 세포에서 순식간에 거의 한 12시간 정도 만에 대량의 항체를 만들어내요. 다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새로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면역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면역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팬데믹 사건이 이 바이오메디컬 쪽 기술 발전에는 상당히 큰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쉽게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시도해 볼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문 사회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지만 자연 앞에 좀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조금 인간의 기술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 이 별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락다운이 걸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 기술에 대한 겸손함 이런 것들이 조금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